이번 PK 지역 그리고 TK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후보들의 행로, 일정표의 정치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일정 이거 보고 물어보실 것 계십니까? 같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경부선을 탄다, 호남선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충청권 민심을 잡는 게 선거 승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통은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TK를 가가지고 저렇게 움직이는 거, 대선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자마자 TK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영남 지역, 특히 PK 지역을 지금 또 오늘 돌아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일정을 보니까 부산포회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부산포회전, 합포회전, 한산도 대첩, 옥포회전, 노량해전, 외교성 전투, 충무공 임시사령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정이 부산, 창원, 통영, 거제,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다닐 예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특수한 이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는 다 적진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수에 특히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내란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인 거잖아요.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높음과 동시에 굉장히 국민들이 지난 3년간의 실정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과 함께 심판론이 동시에 작동되는 선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영 간의 선거라고 하는 게 결집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보수 쪽은 강제로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후보를 막 갈아 끼우는 방식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제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TK 쪽 가가지고 결집하는 게 우선순위일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각별해요. 왜냐하면 TK 출신 최초의 대통령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TK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수도권까지 왔잖아요. 충청권을 거쳐서. 근데 이제 동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TK, PK 지역이 좀 약세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을 아직 전국 정당이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하다.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이기도 하지만, TK 쪽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 계속 보수 정당 계열 찍어줬는데, 그렇다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에 관한 실망감, 그리고 계엄에 대한 실망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같은 좀 추진력 있는 누군가가 와서 의회도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좀 추진력 있게 변화 가능한 뭔가를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쏠려준다면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때도 한 20% 초반대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그때 TK 쪽은 한 23% 얻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 30%는 조금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소한 그동안의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얻었던 표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내다본다면 20% 후반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거기서 만약에 뺏기게 된다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걸 국민의힘에서는 내줘야 되는 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픈 성과가 될 것 같고요.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TK 못지않게 보수적인 곳이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울산하고 부산은 그나마 예를 들면 PK 후보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노무현, 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이런 후보가 나왔을 때 PK하고 이제 그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를 했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진보 교육감도 나왔고 진보 정당의 의원도 울산시장도 당선시켰죠. 나왔고. 그렇죠. 근데 좀 우리가 기억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는 거의 40% 이상 졌어요. 근데 부산에서 37% 이기고 울산에서 17% 이겨서 PK 지역 다 합쳐놓고 보니까 그래도 PK에서 굉장히 뭐랄까 선전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경남에서는 40%포인트 이상 졌고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이 다 후보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얻은 거를 지금에 곧바로 대입시키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때도 경남에서 많이 졌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KSOI 조사한 걸 보면 거의 30% 후반까지 나와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렇다면 경남은 그동안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얻었던 게 최대 많이 얻은 게 한 37%, 8% 그 사이인데
40% 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울산에서도 좀 선전을 해준다면 그러면 아마 역대 최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영남 지역의 득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보면 서울 수도권이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영남이 그 절반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원, 충청, 제주까지 다 합치면 4분의 1입니다. 호남까지. 네, 호남까지 다 합치면. 예. 호남이 TK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인구가. 그러면 영남에서 이 정도로 일종의 승기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50% 과반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영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지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에 패배, 첫 도전에서 패배했었고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3년 만에 다시 절치부심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상황이죠. 지도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전에 경청토라든가 움직임이 많았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후보 단일화를 놓고 강제 단일화니 온갖 이 후보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결합하지 않는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이런 경쟁자들은 지금 승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 펼쳐지는 것, 이 두 진영의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제가 국민의힘 그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와, 이재명 후보 공보물 잘 만들었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김문수 뭐는 영 준비 진짜 많이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한 것도 있고 준비를 해도 후보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치르는 과정에서 실패도 해보고 이번에 이제 광화문 유세 때도 밝혔던 것처럼 그게 정말 얼마나 많이 가슴 쓰리게 다가왔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도전하면서 그 과거의 패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기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조직도 미리 출범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일종의 공보물이라든가 뭐 플랜카드나 슬로건이나 이런 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운동복 하나에 자기 기호를 못 박을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이제 겨우 이름 받고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사실은 면에서는 벼락치기 후보 아닙니까? 사실은 노동부 장관 이후에 네. 그 파동이 나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란에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벼락 후보가 된 셈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도 준비 안 돼 있고 당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단이 발생한 게요. 뭐 단일화를 하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한 게 그 사단은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식에 국민의힘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 반탄 그렇게 하면서 길바닥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그거하고 같이 행동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나를 안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을 다 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의원들이 60명이 이번에 후보 갈아쳐버립시다. 여기에 의총에서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원이 윤석열 체포하지 말라고 그 한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에 인간띠로 만들어가지고 갔던 의원 숫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나의 정치적 미래하고 같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은 어차피 패색에 짙은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당권을 잡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신뢰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내치지도 못하는 참 희한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어제 얘기한 거 보면서 좀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나 화가 화가 나셨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적 도리하고 인간적인 도리하고 내란범을 등치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범한테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출당시키는 게 정치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또 한편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 당이 져야 됩니다. 그럼 당이 지면 후보를 내질 말든가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정치상 도의상으로 뭐 윤석열한테 출당하지 말라고 출당하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기반 자체가
결국 이제 극우화되어 있는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만약에 출당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지지층도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오더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묶여 있는 거고요. 다른 주자 뭐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갑자기 하와이 인기남이 돼가지고 하와이에서 글 올리는데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고 참 희한하죠. 너무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나 끼어들지 않을래. 나 갖다 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도 이번 경선에서 지더라도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쪽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 친윤계들이 그러니까 당 주류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한테는 죽어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끼어가지고 그냥 그냥 싸게 넘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주면 안 돼. 그 윤석열이 인식하고 갔거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한독수로 좀 강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너무 잘할 거고요. 이런 구도 내에서 내가 끼어가지고 괜히 내가 거기 가가지고 선거운동 해봐야 물론 다급한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하고 내가 또 도와주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윤석열 출당 없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래도 찬탄이야. 라고 하는 것들, 그 자산, 정치적 자산을 앞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당권을 잡는데 그 정치적 자산까지 버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김문수 캠프에 결합하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